제가 살아생전에 미국이 유럽을 버리고 러시아하고 한편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토의 기본 컨셉이 딱 세 마디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메리카 인, 미국이 유럽에 개입한다. 그다음에 러시아 아웃. 네. 그다음 점원이 다운이었어요. 독일이 1, 2차 대전을 일으켰고 하니까 더 이상 사고 못 치게 우리가 눌러준다, 컨트롤한다. 이게 나토의 기본 컨셉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이걸 응용해서 트럼프의 세계 전략, 그 변화된 세계 전략을 또 세 마디로 요약을 하면 유럽 아웃, 이제 너네 아니야. 그다음 러시아 인, 러시아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차이나 다운. 예. 이게 되는 거인 거죠.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3년이라 그러면 저 어렸을 때 군대 갈 때 딱 3년은 아니지만 거의 3년 했거든요. 그래서 와, 그걸 어떻게 버티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그 3년인데 3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2월 24일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3년이 됐는데, 이 전쟁이 났을 때만 해도요, 뭐 길면 3개월, 짧으면 3주 만에 끝날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아니 어쩌면 더 짧은 기간을 예상한 분들도 많았겠죠. 이렇게 3년 동안 계속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유럽의 정세,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 그리고 사실은 남북 간의 관계마저도 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측 불허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은 어떤 양상이고 또 이게 앞으로 국제 정세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전쟁에 관한 가장 깊은 연구를 하시는 분이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이문영 교수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게 전쟁이 끝나가는 겁니까? 이 지금 약간 이제 관심의 영역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다른 국내적으로도 뭐 이 계엄이라든지 뭐 또 탄핵이라든지 또 트럼프의 어떤 행보라든지, 그래서 전보다는 조금 관심이 덜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국제 정세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잠깐 좀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요즘에는 정말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네. 지금 종전 협상이 그러니까요.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살아생전에 미국이 유럽을 버리고 러시아하고 한편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네. 해봤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사실 저는 이제 트럼프가 금방 이 전쟁 끝내겠다 했을 때 되게 궁금했어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취임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요즘의 행보를 보면 되게 간단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 편 확실히 들어주기, 그것도 이긴 놈, 센 놈 편 들어주기, 예. 그다음에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예. 쌍무시하기.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황을 이제 간단하게, 워낙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2월 12일 날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90분 동안 긴 통화를 했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는 지금 완전히 푸틴 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때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건데,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어저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전쟁 3주년이었기 예, 오늘 때문에 녹화일 기준으로 2월 25일입니다. 네, 시청자 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러시아 침공 규탄 결의안 3주년을 맞이해서 그걸 냈는데 미국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결의안이에요. 네. 규탄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예. 그 결의안이 이제 유럽하고 우크라이나가 작성해서 제출한 건데 거기 러시아 침공이라고 썼다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는 우크라이나 분쟁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표 던진 나라가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나라인데 거기 미국이 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와우. 이건 너무 상징적인. 그래서 네. 미국은 자기 결의안을 다시 따로 냈어요. 그러니까 침공이 아니라 분쟁이라고 톤다운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 수호 이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이런 식으로 해서 결의안을 따로 채택할 정도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한 돈 이자 쳐서 다 갚아라. 광물로. 예, 광물 협정 그거 예. 막 압박하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 젤렌스키한테는 너 선거 왜 안 해? 예. 대통령 선거해. 이러면서 막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일 첫 통화 이후에 14일부터 뮌헨 안보 회의라는 그렇죠. 데서 예. 그 미국의 새로 그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크라이나 나토 못 들어가. 그다음에 영토 꿈도 꾸지 마. 예. 그다음에 그 평화유지군 미국은 안 가. 유럽이 알아서 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갖고 유럽하고 우크라이나가 발칵 뒤집혔고 반면에 이제 푸틴은 야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믿냐 끝까지 가봐야 알지 하면서도 지금 표정 관리가 그러네요.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18일 날 드디어 다 빼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네. 사우디에서 예. 장관급 회담을 한 거죠. 초록이 동색이라고 트럼프하고 푸틴은 말 안 해도 이렇게 잘 통하나 봐요. 그러니까 한 명은 도와주고 한 명은 표정 관리하고. 트럼프는 이건 이제 트럼프의 대변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의 대러시아 전략이 180도로 변화한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사우디 리야드에서의 그 미러 양자 회담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거는요 러우 종전 협상이라기보다는 미러 관계 정상화가 근데 핵심이었어요. 그거 왜 하필 사우디에서 할까요? 그게 뭐냐면 예. 그 러우 전쟁 이후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글로벌 사우스의 급부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릭스로 대표되는 뭐 예. 인도라든가 뭐 브라질이라든가 예. 남아공, 사우디 음. 이제 이런 나라들이 급부상하게 된 게 이 나라들은 러우 전쟁에서 어느 편도 들질 않았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제재에도 참여 안 했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러시아 편이었던 것도 아니고 미국 완전히 미국 편이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이익이나 그러니까 인도는 인도 편이고 브라질은 브라질 편이다라는 예. 거 하에서 자기 국익이나 의지에 따라서 때로는 러시아, 뭐 때로는 중국, 때로는 미국하고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양쪽하고 다 친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협상 이런 건 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든가 헬싱키에서 하든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하고 푸틴이 딱 한 번 만났거든요. 그때도 헬싱키에서 만났어요. 예.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부상이라고 하는 거를 상징하는 거라 사실 빈살만이요. 양쪽이랑 다 친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사우디에서 한 게 또 다른 상징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빈살만은 바이든의 굴욕을 상징하는 아,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아시잖아요. 기억나요. 예. 네. 트럼프는 그 빈살만이랑 되게 잘 지냈는데 네. 바이든 되고 나서 그 카슈쿠지라는 그러니까요. 언론인 암살의 예. 배후에 빈살만이 있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왕따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뭐 기름 구하러 갔다가 완전히 찬밥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네. 얘기했다가 석유값이 뛰니까 사우디의 증산 요청하려고 갔다가 면전에서 거절 그러니까요. 당했거든요. 악수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네, 주먹 악수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빈살만이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또는 이제 바이든의 그 가치 외교의 그 문제점 뭐 굴욕 뭐 이런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급물살 타기 전에 러시아랑 미국이랑 죄수 맞교환 같은 거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것도 중재를 빈살만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야, 그 것이죠. 트럼프로서는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네요. 그렇죠. 야, 당신 바이든은 이 젊은 왕자한테 그렇게 찬밥이었지? 나 봐라. 그렇죠. 나 지금 되자마자 이게 뭐니? 빈살만이면 엄청난 돈 투자 약속도 하고 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예, 하여튼 파워맨이긴 한데 네. 그런데 정말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편든단 말이에요. 이게 트럼프의 이해는 어떻게 맞닥뜨려지고 또 미국의 이해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고차 함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푸틴 편을 드는 건요. 푸틴이 이뻐서도 아니고 이익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메리카 퍼스트에 철저하게 예. 이제 입각한 건데 그래서 일단 이 사우디 그 고위급 회담의 의미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담은 러우 그 종전 협상이라기보다는 미러 네. 관계 정상화였던 거고 그게 가지는 그 세계 질서에 대한 그 함의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알던 이전 세계는 이제 잊어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차 대전 후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은 유럽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상징하는 게 바로 나토인데요. 그러니까 나토의 기본 컨셉이 딱 세 마디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메리카 인.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에 개입한다. 그다음에 러시아 아웃. 네. 그다음 저머니 다운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1, 2차 대전 일으켰고 하니까 더 이상 사고 못 치게 우리가 눌러준다. 컨트롤한다. 이게 나토의 기본 컨셉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이걸 응용해서 트럼프의 세계 전략, 그 변화된 세계 전략을 또 세 마디로 요약을 하면 유럽 아웃. 이제 너네 아니야. 그다음 러시아 인. 러시아 들어와서 우리랑 예. 같이 차이나 다운. 예. 이게 되는 거인 거죠. 다시 한번 그럼 해볼까요? 제가 고차 방정식이라는데 제 기억을 되살려서 나토 시스템은 그죠? 미국과 유럽이 확실한 동맹. 예, 유럽인. 아메리카인. 아메리카가 유럽으로 유럽의 인. 그다음에 소비에트 아웃. 그다음에 저머니 다운. 요거였는데 트럼프 연간의 이 역학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아메리카 아웃. 유럽 아웃. 러시아 미국의 입장. 러시아인. 차이나 다운. 다운. 네. 이거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큰 변화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가장 최근 30년 냉전 끝나고 나서를 예. 생각해 보면 이제 소련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단극 또는 일극 체제가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 맨날 듣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흐름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핵심은 그거죠. 룰 베이스드 오더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규칙 기반 질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법이라든가 아니면 자유나 민주주의라든가 자유무역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것에 기반한 질서를 미국이 주도하고 예. 근데 이제 또 한편엔 누가 있었냐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이고 그러니까 이 중국 러시아는 계속 그런 거죠. 아니 왜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인도도 있고 브라질도 있는데 왜 미국 맘대로 하냐. 지금 세계는 다극이야. 인정해. 이러면서 이제 두 대치하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지금 이 변화는 미국이 그 유일 패권을 자진해서 반납한 거예요. 트럼프가. 네. 왜냐하면 이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이제 루비오잖아요. 예. 미국 국무부 신임 장관. 국무장관이죠. 네, 이 사람이 취임하고 처음 상원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 세계 전략을 그 함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원래 나라라고 하는 건 자기 이익을 제일 추구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근데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미국이 여기 보시면 온리 파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정부 역할을 하느라고 세계 온갖 일에 끼어들어서 해결해주고 책임져주고 하느라고 우리 너무 힘들었고 우리 손해 너무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유니폴라라고 하는 유니폴라 세계는 정상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멀티폴라 세계가 정상이야. 우린 이제 글로 돌아갈 거야.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얘기하던 그 다극 그게 정상이야라고. 참 희한하네요. 근데 원래 중국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뭐 산 위에 그 호랑이가 한 마리만 있을 필요 있니? 네네. 그게 신형 대국 관계라고 네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거를 미국이 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변화인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나 루비오가 말하는 여기서 그 멀티폴라 월드, 정상이라고 하는 멀티폴라 월드는요. 정말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두루두루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멀티 그레이 파워. 그러니까 다수의 강대국들이 일종의 세력권, 영향권을 서로 인정하는 그런 강대국 정치를 말하자면 선포를 한 거
한 거나 다름없고요. 네. 그랬을 때 미국에 있어서 이 세계 정치의 그 키플레이어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유럽이 아니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어쩌면 냉전 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대변화를 예. 지금 뭐라고 세계에서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2.0이잖아요. 트럼프 이기는 얄타 2.0이 될 수도 있다. 얄타 3상회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요. 그러니까 보면 일본이 참 빨라요. 이게 일본 니케이 신문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요 근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이걸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얄타 회담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지만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이 스탈린이죠. 모여서 2차 대전 후의 전후 질서를 어떻게 그렇죠. 할 것인가라는 거였는데 그게 일종의 서로 세력, 여기까지는 내 영향권, 땅. 영향권을 이렇게 한 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때 스탈린한테 동유럽 공산권에 대한 확실한 그 지배력. 예,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걸 말하자면 인정을 한 거였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건 정말 강대국 정치고 그다음 세력권 정치고 이런데 이렇게 되면요 강대국 사이에 있는 나라들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나라가 그 한반도 분단되는 게 사실상 결정된 게 얄타 회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에는 소련, 밑에는 예를 들면 미국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여기 트럼프, 푸틴, 시진핑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런 세계 질서의 대격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얄타 2.0.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김프로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게 미국 이익에 좀 도움이 안 돼. 그게 아니라 이게 미국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로 인해서 그다음에 러우 전쟁 해결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이 대격변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1극 단극에서 다극으로 그다음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 힘의 정치, 강대국 정치, 세력권 정치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규칙이라든가 룰의 힘이 아니라 힘이 규칙이 되고 힘이 법이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예전에 어떤 정치학자가 얘기했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시대로 다시 복귀하는 듯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트럼프는 만인은 아닌 거죠. 강대국, 힘센 사람. 이긴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평화하고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위장된 평화든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건 사실 그것도 어쨌든 국제 정치라는 건 강대국 입장으로 그러니까 위주로 돌아가는 거지만 그래도 자유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어떤 명분은 걸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됐다. 가치? 그러니까 트럼프 그거잖아요. 가치? 됐고 아웃. 이익이 중요하다. 가치 아웃, 이익인 이거인 거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익에는 중국이 제일 중요한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손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 그렇게 해서 같이 중국 다운하자. 그렇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까지 러시아를 편드는 게 정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냐? 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다운 하는데 이제 러시아 필요한 거 말고도요. 트럼프가 보기에는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보다는 경제적으로도 러시아가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우디 회담에 3대 3으로 참석했는데 그 면면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교장관, 그다음에 안보보좌관 말고 나머지 한 명이 누구였냐면요. 미국에서는 중동 특사인 위드코프. 근데 그 사람 그 트럼프 골프 친구라고 얘기되는데 부동산 업자거든요. 그 사람이 참여를 했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한 마지막 세 번째가 누구였냐면 키릴 드미트리예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경제 엘리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나와서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국부펀드 투자 담당 대표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쪽은 부동산 업자, 이쪽은 투자 전문가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우디에서 얘기를 하면서 경제 협력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협력, 그다음 우주 협력, 그다음 북극 항로, 그다음 히토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가 그린랜드 사겠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린랜드를 트럼프가
욕심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극 항로 때문이거든요. 예. 이건데요. 이게 이 밑에 있는 게 지금 우리 보통 이제 루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 출발을 하면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유럽으로 그렇죠. 가게 되는데요. 이게 한 2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북극해가 이 기후 변화 때문인데요. 네. 많이 녹아요. 네. 그래서 쇠빙선 없이도 상선이 다닐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고 예. 앞으로는 아마 더 늘어날 거라고. 음. 그래서 지금 물동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베링해를 통해서 북극해 통해서 바로 유럽으로 가는 건데요. 길이가 훨씬 짧아졌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여기 15,000, 여기 2만 정도니까 30%가 줄어들고요. 그래서 가는 그 시간도 열흘이 단축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 이렇게 가려면요. 여기 수에즈 운하 지나다 보면 막 그 예멘 반군, 막 후티 반군, 막 통행료 갈취하고 그리고 뭐 소말리아도 있고 뭐. 예,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좀 어려운데 예. 사실 이 북극해는요. 그런 게 좀 심플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러시아가 예. 여기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미래의 관점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망한 거죠. 그래서 이미 중국은 러시아와 같이 여기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 여기 북극해에서 1,80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자기가 니어 아크틱 스테이트, 그러니까 근 북극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이 예, 러시아랑 같이 막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탐나는데, 근데 그린랜드가요 덴마크령이지만 아메리카에 훨씬 가깝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협력할 것도 많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토류 예. 같은 자원 협력도 있는데요. 바로 오늘 푸틴이 지금 이제 막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협정 사인을 하네 안 하네 막 하고 있으니까 푸틴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트럼프야, 우리도 많아. 우리랑 같이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긴 좀 더 복잡한 맥락이 있는데 그거 네. 보여드릴게요. 예. 이건데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지금 그 핵심 광물 있죠. 예. 그러니까 히토류 포함한 핵심 광물의 세계 수요의 5%를 우크라이나가 공급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탑10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티타늄 같은 경우는 세계 공급의 7%. 예. 그다음에 리튬은요. 50만 톤이 매장돼 있는데 미채굴 상태인 게 아직 어허. 캐지 않은 게 예. 그래서 유럽 전체 매장된 거의 3분의 1이 우크라이나에 예.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흑연 같은 경우도 예. 세계 매장량의 20%가 있어서 이걸 다 이 크리티컬 미네랄 핵심 광물을 다 개발을 하면 그 가치가 12조 파운드인가 12조 달러인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저기는 달러라고 돼 있네요. 네, 근데 그 자리에는. 12조 파운드였던 것 같기도 하고 예.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지도예요. 우크라이나에 핵심 광물이 어디 많이 있나. 그랬을 때 이 색이 엷어질수록 아주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가 제일 많은 거잖아요. 러시아 그러면 근접된 근접된 게 아니라 여기가 러시아 점령지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러시아 점령지고요. 여기는 러시아 바로 근처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많은 핵심 광물의 53%가 러시아 점령지에 있어요. 그다음에 그냥 자원 전체로 하면 70%가 넘는데 이거 전체 자원이거든요. 좀 전에 이거는 핵심 광물만 보여드린 거고요. 이건 이제 전체 미네랄 리소스를 보시면 이게 뭐 석유, 가스, 석탄 뭐 다 포함한 건데 이게 여기 그 러시아 점령지에 막 동부에 몰려 집중돼 있죠. 있네요. 그렇죠? 예. 중간에는 뭐 거의 없고 여기 서부는 주로 가스 뭐 이런 거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그 러시아가 점령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크림반도 하고 이제 그러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근데 어쨌든 왜 지금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이렇게 막 광물 히토류로 압박을 하냐면요. 이거는 사실 젤렌스키가 좀 자초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먼저 제안을 했었어요. 작년 그랬다 9월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젤렌스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뉴욕에 승리 계획이라고 하는 걸 갖고 갔거든요. 그때 그 승리 계획에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나토 가입 초청해달라는 거랑 장거리 미사일 러시아 본토 타격 허락해줘.
그렇게 해줘서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 자원 많으니까 같이 개발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젤렌스키가 우리를 앞으로 도와주면 그렇게 해줄게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트럼프가 탁 챈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재무부 장관을 보내서 재건 투자 기금을 조성하자. 이게 5천억 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젤렌스키가 사인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해줄 거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요. 네. 지금까지 해준 거 이걸로 토해내인 거예요. 근데 전 트럼프가 도대체 어떤 계산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3년 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3,500억 불을 지원했어. 그러니까 이자해서 5천억 불 갚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원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건 투자 기금의 전권은 미국이 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뭐 분쟁 생기면 뉴욕주에서 분쟁을 해결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 모든 자원 개발이나 뭐 사업권, 라이센스 부여 이런 거를 그 펀드, 미국의 정권을 갖는 펀드에서 좌지우지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원 개발하는 거에 50% 미국이 가진다. 그다음에 뭐 신규 라이센스 그거에 뭐 재정적 가치의 50% 우리가. 그다음에 이건 자원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핵심 광물만이 아니라 석유, 가스에 항만까지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그럼 우리가 안보 보장해 줄 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사인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계속 여기 도대체 우리 안보가 보장이 안 되잖아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미국에 가서 사업하는데 설마 러시아가 또 치겠니? 이런 식의 되게 애매모호한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경제 협력이 그러니까 미국 우크라이나 간에 긴밀한 경제 협력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아니 미국에 가서 그거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치겠니? 이 말인데 그걸 어떻게 믿냐? 그렇죠.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기금 이름이 재건 투자 기금이잖아요. 예. 재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인데 그럼 재건은 얼마나 도와줄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도와줄게예요. 확답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 달라는 것만 명확하게 하는 거군요. 근데 사실 미국이요 3년 동안 3,500억 불을 주지 않았어요. 1,200억 불을 줬어요. 근데 3,500불은 어떤 도대체 계산? 어떤 건 근데 트럼프가 되게 통계나 숫자 막 잘못 얘기하는 경우 많잖아요. 막 과장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맞는데 그런 통계 정확성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게 딱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물론 뭐 저게 잠재적으로 뭐 12조 달러가 된다니까 뭐 트럼프 입장에서 그 중에 뭐 5천억이면 어떻고 3천억이 어떻게 자기네가 나갈 거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 반이 러시아가 가져갔는데요. 12조 달러 중에 반은. 그나마 또. 네.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막 실갱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하게 될 거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젤렌스키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푸틴이 트럼프야 우리도 히토류 원래 러시아가 많아요. 원래도 그런 게 많은데 근데 더구나 우크라이나 그걸 53%를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 해도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으신데요? 양국 사이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 혹은 푸틴 요 광물을 놓고 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되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어젠가도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이거 절대 못한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자세히 읽어보기 전에는 그래 우리 안전 보장만 해준다면 우리 줄 수 있어. 자기가 먼저 제안했던 거니까.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백, 그러니까 청구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 팔아먹는 거다.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좀 비관적인 어조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과 별도로 지금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단지 뭐 중국 다운만이 아니라 경제 협력을 막 가속화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와는 상관없이 또 러시아하고도 여러 가지 뭐 에너지 협력, 뭐 자원 협력, 뭐 이런 히토류 이런 거 하고 하겠죠. 북극 항로 뭐 이런 거. 이 트럼프가 뭐 지도도 보여주셨는데
저희는 몰랐어요. 저렇게 어쨌든 우크라이나 땅에 그러고 참 우리나라는 복도 없어요. 뭐 하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농담삼아 당군 할아버지가 기획부동산에 완전 속은 거라고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나왔을 때 그 네. 말씀 드렸었는데 네. 우크라이나랑 우리나라랑 지정학적 중간국 강대국에 막 끼어 있는 건 너무 비슷한데 네.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게 네. 우리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데 그나마 분단되어 있고 뭐 석유 한 방울 뭐 안이 없잖아요. 네. 우린 그냥 사람 힘으로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잘 하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땅도 넓고요. 네.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커요. 그다음에 지금은 인구 위기가 심각한데 전쟁 전만 해도 4천만 넘었거든요. 그다음 자원 이렇게 풍부할 뿐만 아니라 흑토 진짜 너무 그러니까요. 기름진 예. 흑토가 있고 해서 왜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최빈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그 국제적인. 러시아와의 문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내부의 친러 친서구 간의 그런 싸움과 뭐 정치적인 무능한 부패. 자, 그런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궁지로 몰고 또 유럽에 대해서도 러시아하고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야, 이 러시아 유럽 너 혼자 있어야 될 걸, 혼자 홀로서기 해야 될 걸, 이런 분위기가 쫙 깔리잖아요. 그러면 유럽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면 유럽은 여러 나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EU 체제로. 유럽의 홀로서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럽 완전 패닉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이 지금 어저께인가 독일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보수 중도 보수가 잡았거든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된다. 막 이런 유세 때 이런 입장이었고, 그다음 프랑스 마크롱도 미국 빠지면 우리 유럽이라도 도와줘야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된다. 예.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저런 식으로 나오면 유럽의 안보를 더 이상 나토,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나토에 너무 그 의존하는 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럽은 유럽의 힘으로 지키자. 미국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라고 하는 노선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막 다시 대두되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 것 같은 게요. 그 전쟁 나고 제일 그 직격탄을 맞은 게 사실 유럽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보다 큰 피해를 입은 게 유럽인데요. 근데 러시아보다 저게 성장률이죠, GDP. 네, 이게 IMF에서 2024년 그 실질 성장 GDP 성장을 예. 발표한 건데요. EU가 1.1이에요. 그다음에 영국 1.08, 프랑스 1.1, 그다음에 독일은요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이었고요. 올해도 0%인 건데 러시아 3.6%예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완전 다르군요. 제재 받아서 러시아 망한다고 그러던데. 전혀 아니죠. 작년부터 이미 3%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영국에서요 1인 가구 한 달 전기세가 막 40만 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이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게 지금 전쟁 3년 동안 어느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제일 많이 도와줬나 그 결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500억 불 아니라고요. 네. 1,200억 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국가로는 2등이 독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 지금 몇 분의 1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 적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180억 불 정도?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네 유럽보다 미국이 더 많이 지원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량이 미국은 1,200억 불 정도 지원했고요. 유럽 전체는 1,400억 불 정도 지원했는데 문제는 그 1,400억 불은 EU 나라 다 합친 거라는 거죠. 그런데 EU하고 뭐 저머니, 다 합쳐서. UK 다 합쳐서. 예, 영국, 뭐 독일, 프랑스 다 합쳐서. 근데 다 합친 게 1,400억 불이고 미국 혼자 1,200억 불이라고 얘기를 하면 트럼프가 뭐라고 할 만도 한 거죠. 그죠? 미국의 포션이 너무 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럽은 미국 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너무 힘든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토에서 독립하자라고 하는 것도 이게
현실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음. 수 있는 게요. 그건 아시죠? 트럼프가 계속 왜 나토는 주로 유럽을 보호해주는 건데 왜 미국이 돈을 다 쓰냐 이러면서 그 일기 때 나토 탈퇴하겠다 그렇죠.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 트럼프가 얘기한 게 너희들 GDP 국방비를 GDP 2% 이상으로 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GDP 2%를 달성한 나라 숫자를 2014년부터 쫙 따져보면요. 트럼프 일기 출범했을 때는 4나라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게 미국, 영국, 그리스, 또 한 나라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2024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이렇게 늘어나긴 한 거죠. 23개국이나 자기 GDP 2%에 해당하는 걸 편성한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게 지금 요 선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2%거든요. 아니군요. 예. 근데 제일 이거를 초과 달성한 게 폴란드예요. 근데 이 앞에 초과 달성한 나라들에는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없어요. 다 어떤 나라들이냐면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 그러네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정말 무서운 나라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하고 영국 정도인 거고요. 사실 지금 마크롱이 유럽에 한번 우리 유럽의 힘으로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프랑스 보세요. 2024년에 2% 간신히 넘은 거고요. 그러네요. 그 전에는 택도 없이 적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다음 독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그다음에 이제 뭐 이탈리아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도 2% 달성하지 미치고. 못한 나라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올해는 23개국이나 2%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이 실제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낸 돈이랑 유럽 전체가 낸 돈을 지금 비율이군요. 비교를 한 거거든요. 밑에 짙은 파란색이 미국이 낸 거고요. 위에가 미국 빼고 나머지 나토 유럽 국가 다 플러스 캐나다가 낸 돈인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 혼자 낸 돈이 나머지 나라 다 합친 것보다 거의 2배에 해당해요. 거의 2배네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거의 10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 안 거거든요. 주네요. 줄질 않아요. 그러니까 2% 높였다 해도 여전히 미국의 포션이 너무 큰 건데 만약에 나토에서 미국이 너희가 유럽은 유럽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지금 유럽이 막 우리 말하자면 자주국방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라고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막 그 프랑스가 막 우리 유럽에 한번 이 전략적 자율성도 나토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데 그나마 유럽 내에 의견 일치가 안 돼요.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장 평화유지군 파병하는 것도 영국이나 프랑스는 하자고 하는데 독일하고 폴란드는 싫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에서 점점 극우가 그렇죠. 득세를 하는데, 그러니까 극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민자 문제, 그러니까 난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결과론적으로 러시아하고 친하게 되는 거군요. 우크라이나 같은 거 우리가 케어할 필요 없다고 네네. 외치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신경 쓸 때가 신경 쓸 상황이 아니고 우리 문제가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자체도 되게 분열되어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꼭 트럼프가 아니었어도요.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토 특히 아시잖아요. 만장일치제인 거. 그러니까요. 근데 뭐 예를 들어 헝가리가 반대해버리고 그다음에 예전에도 조지 부시는 우크라이나 나토에 넣으려고 했어도 그때 메르켈, 사르코지 이런 독일, 프랑스 쪽에서 막 결사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니까 될 수가 없죠. 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유럽이 어떤 저력을 뭐 으쌰으쌰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현재 이런 객관적인 현황을 볼 때는 미국이 없는 유럽의 홀로서기가 그렇군요. 가능할. 야, 아까 전 차트를 보니까 어쨌든 미국의 입장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2% 넘어가는 나라가 4나라에서 트럼프 일기 때 지금은 23나라 이렇게 된 거니까 야, 저 차트 보면서 야, 국제 정치나
이런 안보적인 문제도 투자를 해서 정말 잘 다뤄야 되겠구나. 저걸 미리 알았으면 방산주를 그냥 올인해 버렸겠죠. 아 그런 게 있나요? 그죠? 네? 저게 저는 그쪽으로는 머리가 안 아니, 돌아서. 내 나라밖에 2% 안 그쵸, 되는데 그쵸. 지금 저 나라 근데 저 지역에서 우리 방산을 엄청 산 거 아니에요?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서 지금 덴마크는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그린 에너지 됐고 드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이비. 베이비 예. 드릴. 예. 덴마크에서는 바이 이러고 있어요. 음. 무기 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서 쟁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그린랜드도 큰일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근데 아까 그 2024년에 2% GDP 확 뛴 게요. 트럼프가 그때는 대통령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아 이거 큰일 났다. 국방비 자발적으로. 막 이렇게 투입을 한 거예요. 특히 아까 보셨듯이 폴란드나 발트 3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막 한 거죠. 그렇죠.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가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컴플레인 하지만 어쨌든 전쟁은 종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네. 앞으로 이 종전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우디 회담이 최초의 뭐 종전 협상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거의 얘기된 게 없어요. 네. 거기서는. 그리고 앞으로 그걸 위한 별도의 대표단을 꾸려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건 그 국방부 장관이 한 얘기.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되고 영토 다 돌려받는 거 안 되고 그다음에 미래 그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은 유럽이 알아서 해. 이제 요거 정도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지켜보기는 해야 될 텐데 문제는요. 요 세 가지만 보고도 유럽이 발칵 뒤집히고 우크라이나가 발칵 뒤집혔단 말이에요. 예. 푸틴 편을 다 들어주는 거니까. 근데 러시아 입장에선 이건 최소 조건이에요. 요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로 푸틴은 생각하고 네. 그런데다가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종전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전황이 예. 러시아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승기 완전히 잡은 지는 오래됐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새로 점령한 영토가 재작년에 10배예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쿠르스크 러시아 본토 침공하면서 최정예 부대, 네. 최첨단 기갑 부대를 글로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 전장의 돈바스에서 러시아의 진격 속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본진이 비어버렸군요. 그렇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쿠르스크요. 그 우크라이나가 점령한데도 지금 64%를 러시아가 탈환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최정예 부대가 6만 명 넘게 사상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여론도 더구나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더구나 당연히 더 국내 정세는 여론은 더 안정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3.6% IMF에서 러시아 기준이죠. IMF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네, 러시아의 실제 GDP 성장률을 서구 IMF가 기관이 정말, 3.6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아니어도 뭐 1, 2년 정도는 전쟁 더 끌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그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건 최소 조건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위험 요인이고요. 근데 어쨌든 그 사우디 회담에서 이 정도의 그 앞으로 일정은 정해졌대요. 그러니까 세 단계인데 첫 번째 일단 휴전, 무조건 휴전. 그러니까 딱 전투 중지. 네.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대선에서 레짐 체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젤렌스키 그 대통령을 바꾸고 그래서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 둘이 만나서 조약을 사인한다. 푸틴의 입장에서는 그 푸틴의 요구를 말하자면 미국도 들어준 거죠.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계속 너 선거 안 하니까 너 독재잖아. 그나저나 젤렌스키가 한때는 인기가 되게 좋았던 걸로 아는데 네. 지지율이 지금 엉망이라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4%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막 자기 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일 믿을 만한 건데요. 특히 이제 이 우크라이나 일렉션 이 그룹은 주로 선거 관련한 여론조사 하는 거예요. 대선이나 국회의원 네. 선거 같은 거 공신력 있는 기관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특히 이건 대통령 선거 있으면 누구 찍을래로 한 거예요. 2023년 초반에도 70%가 넘었죠. 젤렌스키 지지율이. 젤렌스키 이 초록색이 젤렌스키 예. 지지율인데 근데 이게 확 떨어져서 지금 현재 스코어 초록색이요. 그러니까 20% 조금 넘는 정도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확 떨어졌냐면 이 대통령 이 여론조사에 후보자에 잘루즈니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잘루즈니가 누구냐면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총사령관 했었던 사람.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 정치인 인기 투표하면 1위예요. 압도적인 1위가 잘루즈니거든요. 그래갖고 젤렌스키가 자기 정적이 될 수 있어서 총사령관에서 해임하고 지금 영국 대사로 보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잘루즈니가 그 빨간. 설문조사에 예. 들어온 순간부터 잘루즈니 이 빨간 거는 쫙 예. 올라가서 여기고 예. 그러니까 30%가 넘고 젤렌스키는 쭉 내려와서 이제 20%대인 거고요. 예. 이걸 정리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바로 최근에 한 달 전에 한 설문조사인데요. 대통령 선거하면 누구 뽑을래 했을 때 그 총사령관 잘루즈니 뽑겠다가 36%. 그다음 젤렌스키는 2등이에요. 24%. 그다음 이 포로셴코가 3등인데 이 사람은 젤렌스키 바로 직전 대통령. 이 3등인데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결선 투표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과반이 안 되면. 과반이 안 되면 세컨 라운드 또 하는데 양자 대결로 해보니까 잘루즈니가 더블 스코어로 이기는 게 나와요. 젤렌스키 현 대통령을. 현 그 젤렌스키를 잘루즈니가 더블 스코어로 이기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설문조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사실 지금 잘루즈니는요. 잘루즈니 혼자 놓고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 하면 90% 가까이 나와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혼자 놓고 얼마나 신뢰하느냐 했을 때는 믿는다 48%, 안 믿는다가 근데 44%예요. 거의 비등비등하군요. 그래서 요 차이가 4%잖아요. 그거 보고 트럼프가 4%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 추측으로는. 하여튼 숫자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네.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제 어떤 여론인지도 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이 조사 기관도 되게 공신력 있는 곳이에요. 어디죠? 이게 어드밴스드 리갈 이니셔티브 우크레인이라고 해갖고요. 우크라이나 내부에. 우크라이나의 설문조사 기관이에요. 예. 그런데다가 이게 가장 최근에 한 설문조사일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이게 가장 큰 규모로 한 설문조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설문조사는 한 보통 우리나라도 대선 뭐 이런 설문조사할 때 1,000명, 2,000명 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예. 여기는 5,000명을 했고요. 어유. 5,094명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다른 설문조사는 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시로 지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내 시민만 대상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유럽의 피난민들도 대상으로 했어요. 독일이나 폴란드, 체코 등에 있는 네. 국외 거주 피난민도 네. 포함이다. 포함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지금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안 가고 있다가 지금 90% 가까워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이 전쟁 어떻게 끝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 종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처음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뼘의 땅도 우리 양보 못 한다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거의 90%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작년 들어서는 거의 반반. 그러니까 절대 영토 포기 못 한다. 다 수복할 때까지 싸우자와 이제 그만하자. 현실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평화협상 하자가 반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더 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밑에 게 위에 게 절대 양보 못 한다거든요. 밑에가 가능한 빨리 타협해서 평화협상 하자인데 73%예요. 거의 이게 뭐 3배 가까이.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서부 이게 우크라이나는 항상 이렇게 지역 나눠서 또 하거든요. 그 반 러시아 성향이 강한 서부나 중부에서는 이게 좀 더 그 당장 평화협상하자 이게 낫죠. 네. 하지만 수도인 키이우 한번 보세요. 72.8, 그러니까 73%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친러 성향이 강한
이 동남부에선 90%가 넘어요. 예. 그다음에 압도적이네요. 피난민들도 마찬가지.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 그래서 사실은요, 그 트럼프 그 미국 대선 결과 나오기 직전에 우크라이나에서 트럼프가 되면 우크라이나에 좋을 것 같냐 나쁠 것 같냐 여론조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높게 나왔어요. 거의 50%. 좋을 것 같다고? 좋을 것 같다가 예.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외였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라면 끝내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반영된 거일 텐데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요 이런 여론조사라고 해도 네. 지금처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러시아 편에 우크라이나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밀어붙이면 네. 아무리 이런 여론이라고 하더라도 변하겠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70% 넘게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 빨리 끝내자가요. 네. 러시아 다 퍼주고 끝내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당연히. 제가 우크라이나 국민이어도 이렇게는 허락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트럼프의 요즘 최근 행보에 대한 여론조사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절대로 이게 좋을 수 없는 거고 그다음 더 문제는 뭐냐면요. 우크라이나는 극우가 강해요. 우크라이나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 푸틴이 네오나치 얘기했던 게 근거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있고 이제 그들은 뭐 테러나 뭐 이런 거 불사하는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숫자가 많건 적건 간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이게 이런 식으로 막 나가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떤 그 뭐랄까요 반대급부 부작용 이게 생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트럼프도 그러지만 젤렌스키의 정치적인 운명은 이번에 종전 혹은 종전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히 소멸되고 끝날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많더군요. 그렇게 많이 망명하거나 감옥 가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많은 나라에서 젤렌스키가 재선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근데 오늘 어젠가 오늘 젤렌스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나토 가입시켜주면 나 대통령 바로 뭐 안 할게 그만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건 대통령 계속 하겠단 말이나 다름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 때라고 해도 나토 가입 안 된다니까요. 근데 트럼프 때인데 무슨 나토를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혹은 저 지역의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를 저희가 뭐 국제적인 감각을 위해서 이렇게 교수님께 배우는 건 유익한데 사실 그걸 더 넘어서서 야 우리 한국은 이런 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예를 들면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로부터 철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도 큰 경제고 뭐 트럼프도 지금 세계 3대 협력한다고 하는. 네,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만 여기서 배제할 수도 없고 만약에 다시 짐 싸들고 가면 예전에 인기 있었던 품목들 자동차니 뭐 이런 것들 다시 할 수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사실 저는요. 러우 전쟁 한창 중일 때도 러시아하고 관계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마찬가지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안보 문제인데요. 네.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엄청 가까워졌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지금 전쟁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커졌어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그 협력의 페이스라든가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북미 협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곧.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우리 패싱 얘기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북미 협상에서의 우리가 러시아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좀 더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안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러시아를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경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러시아는요 사실 우리를 전쟁 때도 되게 필요로 했어요. 우리한테 계속 사인 보냈거든요. 도와달라고? 우리 계속 같이 하자. 그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지금 중국이랑 너무 친하고요. 가깝고요. 그런데다 특히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종속성이 계속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건 좋은데 러시아 입장에서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거는 경제가 특히. 그럴 때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너무나 그 눈부신 기술과 그런 거 좋은 상품과 매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되게 안전하잖아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이제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김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의 요구만이 아니라 우리도 큰 시장이고, 그렇죠. 전쟁 전만 해도 우리가 거기 자동차 시장 얼마나 1등, 좋았어요. 네. 그 핸드폰 1등, 뭐 가전 1등 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 협력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가 좀 푸틴이 어떤 입장이냐면요. 지금 막 급물살을 타니까 외국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예. 비자, 뭐 마스터카드, 뭐 예. 맥도날드. 특히 이제 푸틴 트럼프적인 미국 기업들이나 예. 이런 데들은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푸틴의 입장이 뭐냐면 너네 나갈 땐 니네 맘대로였지만 들어올 땐 맘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단지 그 자존심 때문이 아니고요. 러시아가 되게 의외의 그 발견을 한 건데요. 예. 전쟁으로 제재돼서 외국 기업이 다 나가버리니까 예. 국산화를 해야 되잖아요. 발전하더라?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 전에 소비재 같은 것들은 다 수입했단 그렇죠. 못 말이에요. 만들었죠. 근데 이제 강제적으로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국산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그게 근데 너무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국산 기업들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국산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들이 성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틴이 이거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 기업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외국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경쟁 있는. 못하게 해주겠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 들어올 때는 뭐 좀 규제 같은 거, 조건 이런 거 까다롭게 전에는 그런 거 해봐야 러시아 로컬 기업들이 안 됐는데, 안 됐는데. 이제 좀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1등 했던 거 중국이 다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시장을 한번 뺏기면 그걸 다시 찾는 거 특히 중국하고는요. 힘들죠. 중국한테 선두를 뺏기면 그거 역전 안 된다고들 다 그냥 생각하더라고요. 디스플레이 그랬죠. 뭐 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도 그럴 것 같다고 막 걱정이잖아요. 국내적으로. 우리 기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 대륙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한대요. 중국 제품이 너무 좋은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면 뭐 저가에 좀 낮은 품질 이거는 옛날 얘기고 그렇죠. 차도 뭐 중국 차도 너무 쓸만하고 괜찮다고 하긴 하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린 당연히 그 다시 들어가야죠. 해야죠. 예. 시도해야죠. 그래도 한국의 도시락은 여전히 러시아 사람들을 간식 뭐 이런 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팔도 도시락이요. 예. 2014년 크리마병 했을 때요. 예. 그때 서방이 그때부터 제재가 막 시작됐거든요. 예. 안 뺐어요. 팔도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현지 법인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의리 이런 거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도는 크림합병 때 온 서방이 제재를 해도 우리를 지킨 기업이야. 약간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라면을 그냥. 근데 저는 도시락이라고. 현대자동차가 되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돈 들였는데 14만 원에 팔고 나왔잖아요. 바이백으로. 예. 근데 그거 어떻게 지금 뭐 그러게요. 구체적인 얘기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안 다시 살 수 나오는 있는 것 권리는 같은데. 있죠. 있죠. 근데 사실 뭐 그 러시아 정부 자기네 마음이겠지. 또 심술 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조금 더 심각한 얘기를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요즘 우크라이나도 사실 저 우크라이나는 핵탄두 굉장히 악연이 있는데 체르노빌 그죠? 맞아요. 근데 다시 핵무장하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핵무장 찬성 여론이 뭐 70%가 넘어요.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나라에서 핵무장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론이 높아지는 건 이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프랙티컬하게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상 가치 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독자 핵무기 갖는 걸 예.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말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면 일단 트럼프 때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트럼프도 이거 허락해 줄 리가 없어요. 예. 사람들이 뭐 트럼프가 얼마 전에 북한을 뉴클레어 파워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행정부 출발하고 나서요. 지금 북미 협상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 추구다라고 명기를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론 그게 뭐 협상의 기술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걸 원칙적으로 명기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트럼프는요. 전쟁을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부동산 개발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부동산 빌드업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전쟁은 이 돈이 안 되는 네. 개발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군수산업체는 커넥션이 없나 봐요. 다행히도.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거 상황 정리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시진핑이랑 푸틴 만나서 핵 군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핵 군축, 그다음에 군비 축소. 그래갖고 국방비 그거를 반으로 줄여서 그 돈 되는 데 쓰겠다라는 게 그 트럼프의 지금 그 빅픽처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란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핵무기 갖게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라고 해서 핵무기 우리가 가는 걸 허락해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가 설사 허락을 해준다 하더라도요. 그 얘기 많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핵무장하는 순간 핵 도미노가 일어난다고. 일본도 갖고 대만도 가지려고 그렇죠. 그러고 이란도 가지려고 그러고 폴란드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 김프로님 그 핵 비확산 체제 NPT가요. 네. 되게 불합리하잖아요. 예. 왜냐면 아니 안 가질 거면 다 안 가져야지. 지들은 갖고 있었다는 인정. 그리고 추가는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네. 근데도 이 NPT 체제가 왜 유지되냐면요. 이 핵의 위협은요. 의도적인 사용보다도 우연이나 실수나 우발적 충동에 의한 핵지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계 오작동이나 아니면 어떤 정말 미친 테러리스트가 네.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쏴버리면 끝난다라는 그 거죠.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핵을 가져서 이게 핵 가진 국가가 막 10개, 20개 이렇게 되면 이런 우연이나 그렇군요. 실수에 의한 네. 핵 재앙의 가능성도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핵을 가지게 돼서 모두가 가졌다고 쳐요.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핵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그때부터는 핵무기 군비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누가 핵탄두를 더 가질 것이냐. 누가 더 센 거. 네. 멀리 가는 걸 가질 것이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핵실험 어디서 할 건데요? 핵무기 개발하려면 핵실험해야 되잖아요. 북한은 독재 국가니까. 우리 당장 사드 배치할 때도 성주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적어도 되나요? 남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나? 예를 들면 네. 우리 핵무장 할까? 찬반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찬성 여론이 제일 높이 나온 데다가 거기서 핵 실험할까요? 그럼 아마 쑥 내려갈걸요? 그러니까 핵 실험 어디서 하냐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이 찬성을 해줘도 예. 다른 나라들이 네. 찬성해주겠냐고요. 특히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예. 아니 북한도 핵실험하는데 제재 그렇게 당했는데 그럼 너네도 제재 이러는데 우린 통상국가예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제재는요. 러시아처럼 식량 에너지 자급자족이 되는 대국이든가 아니면 북한처럼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나라가 하는 거죠. 우린 잃을 게 너무 많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핵 억제력이라고 하는 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핵까지만 안전하다. 이거는요. 현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이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러우 전쟁이 가장 중요한 사례인데요. 이제 처음엔 러우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니 세계 2위 군사대국이 우크라이나 하나를 못 당해? 이랬다가 불쌍하다 그랬죠 그때.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아니 미국이랑 유럽이 똘똘 뭉쳐서 러시아 하나를 못 당해? 이렇게 내러티브가 변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러시아가 핵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때 그렇다고 그 서구가 러시아가
확 핵을 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단 10%라도 예. 5%라도 쏠 가능성. 확률이 있으면 그건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동맹 미국 물론 동맹이 우리를 100%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100% 도와주지 않으라는 보장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줄 확률이 하다못해 100%는 아니어도 10% 또는 5%만 있어도 예. 그건 핵 억제력은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미국의 동맹에 대해서 좀 너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당연히 친해하고 잘 지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너무 그 한미 동맹을 막 신화하거나 절대하다가 또 그거 다 필요 없다 막 던져버리자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동맹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다 따져보면 김프로님 어느 게 플러스고 이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의견이 좀 인기를 끌고 있냐면요. 대안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핵무장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핵 잠재력을 확보하자. 일본처럼. 이제 그게 뭐냐면요.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세 개가 필요해요. 핵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핵탄두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기폭장치. 그다음에 운반체,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뒤에 예. 두 개는 돼요. 예. 근데 핵물질이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한미 원자력 협정 그러니까 때문에 못 갖게 돼 있죠.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그러니까 그 사용원료 재처리 그게 우리는 허락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근데 이제 일본은 그거를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일본처럼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갖고 우리도 핵물질 그 농축과 재처리 기술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자라고 그걸 대안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핵무장할 가능성이 낮은 거나 비슷해요. 현실성이 없기로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일본은 그게 허락이 되고 왜 우리는 허락이 안 됐냐면요. 그걸 허락해 주려면요. 얘네들이 이걸 허락해 줘도 이걸로 핵무기 안 만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본한테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원폭 피해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반핵이나 비핵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고요. 막 그런 단체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핵무장 여론이 높지 않아요. 그 단적인 예가 일본에서 노벨 평화상을 딱 2번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반핵 관련이었어요. 비핵. 그러니까 74년에 그 사토 에이사코 총리가 노벨 평화상 받은 게 비핵 3원칙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핵은 가지지도 만들지도 들이지도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받았는데 그거는 원폭 피해자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받았거든요. 받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뢰가 있는 건데 역사적인. 한국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핵 개발하다 미국한테 들켜갖고 이희소 박사. 중단했잖아요. 네. 근데 김프로님 그때가 지금하고 상황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하자라고 했던 것도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그때는 베트남 전쟁이었는데 네. 닉슨이 베트남 전쟁 조기 종식한다 이러고 당선돼서 진짜 몇 년 있다 미군 다 철수해 버렸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하고 정상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랑 손잡는다. 그게 그땐 거꾸로였죠. 소련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그러네요. 손잡는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닉슨 독트린이었죠.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의 힘으로. 그러네. 지금 트럼프가 유럽 안보는 유럽의 힘으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미국 어떻게 믿어. 그랬다가 들킨 거란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지금도 핵무장론이 똑같은 로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네요. 거고. 일단 북핵 이게 다 북핵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핵무장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 뭘 믿고 이거 너네 이거 허락해줘도 핵무기 만들면 안 돼를 우리를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동맹 가능성이 관리하고 많지는 않다. 네 동맹 관리하고 외교 관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래식 전력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러우 전쟁 한번 보세요. 아무리 뭐 핵 있고 드론 날아다녀도 진짜 중요한 거는 재래식 무기죠. 재래식 무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게 정말 우수한데 그거를 막 이렇게
강화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핵무장에 대한 거는 아주 실용적인 관점에서 현실성의 관점에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뭐 이 여론이라는 건 때에 따라서 또 틀리고 우리나라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나 남북 관계의 어떤 상황마다 좀 가변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볼 것 같은데 이문영 교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신 것 같은데 야 진짜 우리 안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일견 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사고 또 전략적인 판단, 전략적인 실행력을 가지고 미국과도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그리고 북한과도 굉장히 실용적인 그러면서도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신축적인 외교 전략이 지금 국면에서 굉장히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이문영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 다음 편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